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872명 줄며 5천 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위중증 환자도 엿새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 지난주부터 정부가 시행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확산세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이번 주에 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는 이유가 정부가 지난주부터 강화된 거리 두기를 일부 적용은 했지만 네. 사실 이 우리나라의 방역과 관련된 긴장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평가가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방역 긴장도 점수는 대략 한 42점 정도로 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낮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시행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어저께 발생한 일요일 확진자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5,7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숫자는 바로 한 달 전이었던 11월 14일에 1,986명에 비해서는 3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제 나온 5,783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전주 일요일에 있었던 4,296명에 비해서는 35% 정도, 즉 3분의 1 정도 증가한 숫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계속 7,000명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3분의 1 정도 증가한 숫자면은 이번 주는 못해도 거의 9,000명에서 10,000명이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 정도의 숫자가 일요일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시행됐던 방역이 그렇게까지 효과를 아직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확실한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지켜볼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도 확실한 확산세 감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신 만큼 좀 더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강력한 조치가 저는 지난주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염병은 그 증가 양상이 초반에는 느린 듯해 보이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의 증가가 사실은 그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한 조치를 동원을 해서 더 이상의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한 타임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방역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봤을 때 지금 주로 기대고 있는 게 추가 접종에 대한 것하고 방역 패스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추가 접종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3달은 걸립니다. 그럼 그 전까지 확산세는 결국 방역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방역 패스라고 부르는 조치도 원래는 11월 초부터 시행되었어야 되는 조치가 뒤늦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방역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PCR 검사 결과로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예방접종 완료자는 아직까지 3차 접종을 맞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루에 이루어졌던 PCR 검사 건수가 거의 70만 건 가깝거든요. 네. 즉 방역 패스를 위한 추가 PCR 검사 여력이 그닥 많이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방역 패스의 그 수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했을 때 사실 지난주에 이런 조치들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어야 그래야 확산세를 저희가 딱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지난주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 유행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확진자 규모 자체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강력한 방역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확산세가 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 확산세를 잡으려면 되게 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한다 하지만
그게 락다운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상에는 효과를 보는데 최소한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고 네네.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조치들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진짜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엔 또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는 네. 그동안의 어떤 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지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 네. 그 특별 방역 대책이 지난 6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식당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패스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역 패스를 어기게 되면은 그 이용자와 그다음에 그 시설 운영자 전부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하고 10일간의 이제 영업 정지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역 패스 시행이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 시행법 자체도 저는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방역 패스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손님이라는 값에 대해서 의리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식당 운영자는 어떻게 봤을 때 손님에 대해서는 의뢰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방역 패스 조치를 들이밀면서 어기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손님이 나는 10만 원밖에 과태료가 없으니까 상관없이 내가 방역 패스를 어기고 모임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의리 제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어렵겠네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리 진짜 적극적으로 이 방역 패스를 그 지키고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던가 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게끔 하는 제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방역 패스 준수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어겼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이 좀 훨씬 커야 네.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방역 패스를 지키려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방역 패스 제도는 이용자에 대한 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그 다음에 이 시설 이용자,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역 패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인 백신 추가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는 4, 5개월이었던 접종 간격을 일괄 3개월로 이제 단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연령대별로 다 똑같이 3개월로 단축이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4, 5개월이었는데 이제 3개월로 단축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효과가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상 반응이 더 잘 생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떤가요? 예,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으셨던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작게나마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상 반응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주사를 접종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거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네. 근데 일단은 효과와 그다음에 위험도 측면에서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평가가 이유가 일단 이 예방 추가 접종 3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우리나라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유럽 EMA에서 먼저 3개월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발표를 했었던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 3개월 뒤에 3차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추가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완료율 자의 비율이 65%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낮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을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최소한 한 60에서 80% 정도 접종을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숫자는 대략 한 200명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로 많이 적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정도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한 하루에 1,000명 정도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위험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3차 접종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고나 또는 연구 보고를 봐서도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2차 때 발생했던 정도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정도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3개월 뒤에 3차 접종을 맞으면 다시 3개월 뒤에 4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1, 2차 접종에서 생겼던 면역 반응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항체의
그 질의 측면에서 굉장히 양질의 항체가 형성되는 반응이다 보니까 면역 효과가 좀 더 오래 갈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결과 보고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데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약 8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래도 뭐 강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강제하지는 이제 않겠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하나 새로 만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상 반응에 대비해서 구급차나 이런 것도 배치해서 접종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구급차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이상 반응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이상 반응에 대한 염려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이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접종을 다 맞은 맞은 상태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예방 접종하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고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코로나19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져야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네.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방 접종, 하나는 감염. 그런데 저는 예방 접종이 감염에 의한 면역력 획득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길은 지금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과연 감염돼서 면역력을 획득하게 할 것이냐, 예방접종을 통해서 획득하게 할 것이냐는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방접종이 100%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드물지만 이상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도 역시 저희 아이들 맞을 때 속으로 괜찮을까라는 염려는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학부모님들 걱정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예방접종과 감염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현명한 길일지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맞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실상 2월에 시행할 예정인 이 방역 패스가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위헌 소송까지 접수가 됐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네.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 학생들의 감염이 늘다 보니까 방역 패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방역 패스는 결국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던가 그것도 주기적으로 받던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던가의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학생들에 대한 방역 패스는 이제 내년 2월 정도에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분명히 예방접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예방접종과 감염 둘 중에 뭐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좀 학부모님들이 잘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는 물론 틀린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 패스의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게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예방접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상 마비가 됐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병상도 그렇고요, 의료 인력도 그렇고요. 지금 병상 대기자만 1,500명이 넘었고 중증 환자는 엿새 연속 800명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병상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의 분류에도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확진자들이 지금 전국 각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확진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응급센터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곳들이 의료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계의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요.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문 인력 측면에서 너무나 지금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 3개에서 5개를 희생해야 됩니다. 즉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면 늘릴수록 네.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중풍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율이 1대 3 내지 1대 5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의료 자원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무조건 위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는 거는 답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도움은 되겠지만 네. 결국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빨리 시행을 해서 의료 체계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으로 빨리 줄이고 그러면서 그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유지가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이런 의료 역량들을 좀 더 확충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